천문학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를 재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대마젤란 성운의 변광성 수십 개의 밝기 주기를 측정해갖고 현대 천문학이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천문학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얼굴이나 한번 봤어요. 스완 네빗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사람 보세요. 이게 이제 유명한 허벌입니다. 에드윈 허벌. 허벌, 이 사람이, 허벌이 팔로만산 천문대에서, 허벌이 가장 왜 유명하냐 하면, 허벌 이전에는 그 갤럭시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갤럭시 하나인 줄 알았는데, 허벌이, 이제 증명을 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천체가 지구에서부터 거리를 쟀더니, 그때 천문학계에서 우리 그때 알고 있던 우리 밀키웨이의 저 반지름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밀키웨이 2천억 개 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별이 발견됐는데 그 별이 지금 우리한테 안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천문학자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 별이 측정 미스다.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측정 미스다 하고, 또 한 팀은 아니 바깥에 있던 다른 우주다. 그래서 그 별이 뭐냐면 안드로메다 갤럭시에 있는 변광성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변광성을 허벌이 증명을 하고 천문학계는 완전히 은하수가 밀키웨이 같은 은하수가 하나가 아니고 우주의 두 번째 안드로메다 갤럭시가 발견된 거예요. 그 후 지금은 몇 개냐 하면 측정된 것만 1000억 개가 넘습니다. 네. 그렇지. 어느 하나당 별이 또 1000억 개 정도 있잖아요. 그걸 두 번째 도약을 한 사람이 허벌입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티코 브라헤. 자, 천문학에서는 항상 티코 브라헤 하고 그 제자 케플러.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완성한 뉴턴. 이제 트리오를 하는데, 이 사람 때는 만원경이 없었어요. 최초로 직업적인 천문학자였고, 이 사람이 그 관측해갖고 행성의 위치를 계절마다, 날짜마다 쫙 했던 그 도표를 한 20년 이상 측정한 걸 그 제자 케플러가 그 행성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만들어낸 게 케플러 법칙이고, 그 케플러 법칙을 연역법적으로 유도한 사람이 뉴턴이고,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제 학문이 시작된 겁니다. 오케이, 케플러. 오케이. 자, 갈릴레이는 왜 중요하냐면,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릴레이가 최초로 만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원경을 만들어갖고 뭘 했냐면 목성을 봤어요. 목성을 봤는데 목성에 위성이 4개 있다는 걸 최초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부터는 지동설이잖아요. 그 지동설을 이제 증명한 사람이 갈릴레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보시면, 옛날 그거. 자, 요거 한 사람 아시나? 요 히파르코스 요 사람이 뭘 했나 하면, 여러분 1등성, 2등성, 3등성 별 알죠? 네. 그 1등성, 2등성, 3등성 어떻게 나누냐 하면, 별의 밝기가 1등성하고 2등성 차이는 2.5배 차이 나요. 그렇게 해갖고 별의 밝기, 육안으로 별의 밝기를 등급을 처음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예, 허벌 만원경 있고, 요 보세요. 감마선 만원경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마선, X선 다 강의했잖아요. 감마선 만원경이 있고 쭉 있는데, 노웰, 요거는 좀 기억해놔야 돼요. 이 사람이 그 화성인 기억납니까? 뭐 옛날에 그 SF 미국 꼭 천문대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캐년 가다 보면 그 입구에 노웰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노웰이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 노웰입니다. 우리나라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예. 57년도잖아요. 노웰 천문대가 있어요. 그거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허벌 만원경, 컴퓨터 만원경. 켑 만원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나 케아에 올라가면 켑 만원경인데 그 4,000m 꼭대기에 만원경 한 10개쯤 있어요. 그래서 요 켑 만원경에서 96년도 무렵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쪽 팀이 노벨상 받았어요. 자, 그다음 찬드라 X선 만원경. 이 찬드라는 인도계 미국 학자입니다. 찬드라 세카르.
그 사람 이름 붙였는데 요거는 X선 만행.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굉장한 만행경입니다. 그래서 X선 영역, 그 다음에 감마선 영역, 그 다음에 스피처. 저 이름 적외선만. 그리고 천문학 하실 때는 이름 다 하셔야 돼요. 찬드라 X선, 스피처 적외선. 그럼 왜 적외선을 봐야 되느냐 하면 별이 형성될 때는 적외선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밀키웨이 중심을 연구할 때도 적외선을 갖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허설, 그 다음에 제임스 웹 나왔죠. 요 이제 우리 마젤란,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투자했습니다. 요거 이제 몇 년 후면 작동합니다. 2025년. 이 칠레 가면 있어요. 막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알마라는 그 천문대 단지요. 요거는 이제 단일 만행경이 있다면 적어놨는데 알마는 해발 5,000m에 저 갔다 왔잖아요. 아, 대단합니다. 그건 알마는 초기 우주까지 연결하는 데고. 찬드라세카르를 왜 파키스탄에서는 또 자기네 사람이라고. 아, 그래? 찬드라세카르가,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찬드라세카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20대 때 영국으로 케임브리지로 유학을 가요. 그 유학 가는 상선 속에서 그때 1920년도 각 나왔던 양자역학을 갖고 별이 행용하는 조건을 양자를 계산을 했어요. 예, 유학하는 중에. 해갖고 뭐냐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그 무거운 별은, 자, 태양보다 1.4배보다 가벼운 별은 무조건 하고 마지막에 백석 외성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게 1920년대인데 그 후 한 60년 후에 1980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요. 바로 그 연구로. 네. 그래서 이 찬드라세카르가 자기 밑에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이 2명 있었어요. 그 2명 다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클래스는 모두 다 노벨상 받았다는 정도로. 그 2명이 뭐냐면 미정도하고 양진영이란 중국계 물리학자예요. 예, TDD.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태양은 전부 백색 외생. 그렇죠. 뭐냐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적은 건 우리 태양도 속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항상 강의하는데 해보면 마지막에 그 별이 우리 앞으로 태양도 한 30억 년 지나면 부풀어 올라갑니다. 레드 자이언트가 되고 나면 가스가 이렇게 멀어지면 이걸 가다 놓을 수가 없어요. 가운데 중력이. 그럼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갈 때 이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추어 만행경과도 보여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옛날 사람들이 성운이라 그랬어요. 별 성자 구로 문자.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주로 보는 게 성운들입니다. 성운들이 굉장히 사진 찍으면 멋있게 보이니까요. 그 성운은 그 별이 마지막 죽으면서 외곽 가스를 몽 가다 나가고 우주공간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코아 부분은 쪼매는 하얀 심이 남습니다. 그걸 백석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석외성이 핵융합을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오랜 시간 지나면 흑색외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별의 한 40% 정도는 마지막에는 대부분 백석외성, 태양도 백석외성이 됩니다. 근데 태양보다 한 10배보다 큰 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한 30배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노바 터집니다. 슈퍼노바가 터지고 남는 시가 2개가 됩니다. 하나는 중성자성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별의 일생은 초기 질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별은 태양 질량의 200배 이상 되는 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되려면 미니멈 사이즈는, 그 별이 된다는 말은 핵융합하는 조건인데 태양 질량의 10%보다 적으면, 정확히 한 7%보다 적으면 핵융합을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갈색 외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일생은 질량 갖고 결정을 하는데 질량이 크면 어떠냐면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태양 질량의 100배쯤, 그건 왜 중요하냐면 빅뱅 초기에 대략 그 빅뱅 후 한 5억 년쯤 지났을 때 초기 별들은 수명이 한 100만 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우리 태양이 45억 년 지났잖아요. 100만 년 만에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면 그 코어는 전부 다 블랙홀이 돼요. 그래서 초기 우주의 블랙홀도 많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1000억 개 되는 갤럭시가 모였잖아요. 그 갤럭시 센터에는 지금 천문학에서 핫 이슈는 뭐냐면 그 예외 없이 모든 갤럭시 센터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0억 개 별 밀키웨이의 한가운데에 태양 질량의 거의 300만 배 된 질량이 모여 있어요. 그걸 1990년대부터 해갖고 한 10년 이상 추적을 했어요. 그 별, 그쪽에 있는 별의 궤도를 계속 측정을 해봤더니 코어의 질량이 나오는데 우리 태양계만한 공간에 거의 태양 질량의
300만 대 정도 질량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블랙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는 게 무슨 우주의 신비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그냥 별이 신비스럽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모든 별의 갤럭시 센터에는 블랙홀이 거의 다 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근데 그 블랙홀이 활동을 하지 않는 블랙홀이 있고 지금도 활동하는 블랙홀이 있어요. 예. 우리 밀키웨이 가운데 있는 블랙홀은 활동을 상당히 멈춘 블랙홀이고 밀키웨이를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갤럭시하고 충돌해갖고 다른 갤럭시의 센터의 블랙홀이 우리 밀키웨이 흔적이 남은 게 막 발견되고 있어요. 네, 네, 좋아요. 이쪽에 자 봅시다. 자, 요거 꼭 기억했어요. 천문학은 다른 게 아니고 요겁니다. 그래서 전파 만원경, 적외선 만원경, 가시광선 만원경, 자외선, X선, 감마선, 중력파. 중력파 만원경 또 노벨상을 받았죠. 중력파 이제 측정해갖고. 그래서 지금은 요 최근 천문학에서는 블랙홀을 측정했죠. 블랙홀을 찍었죠. 예, 블랙홀을 찍었고 실제로 있고. 감마선은 이 만원경은 스위프트를 해갖고 감마레이 익스플로전 해갖고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별이 거의 100억 년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1초 만에 방출하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예,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버리고 2, 3초 만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연구하는지 하면 하나가 딱 발견하면 다른 그 천문대하고 그 인공위성이 곧장 연결하고 그걸로 짧게 스위프트라 그래요. 그걸 측정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 중인 우주에서 가장 고에너지 폭발 현상이 감마레이 폭발입니다. 감마레이 폭발. 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데가 있어. 감마선. 감마선 폭발. 네. 자, 그럼 왜 적외선 만원경은 별이 탄생하는 곳. 그 다음 우주 초기도 적외선을 좀 해요. 그 다음에 X선 만원경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뉴트론 스타끼리, 그 다음 블랙홀끼리 충돌할 때, 블랙홀끼리 충돌해가 더 큰 블랙홀이 돼요. 뉴트론 스타까지도 충돌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력파를 측정하려면 1km 철로 레일에 원자 크기 하나 정도의 사이즈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정밀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중력파는 지금 이 현상들, 감마레이, 엑스레이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시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력파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간단합니다. 수직으로 된 레이저 팔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중력파 이렇게 온다면 이 중력파 온 걸 빔 스프리터로 해갖고 두 개로 수직 방향으로 갈라요. 그래서 두 개 수직 방향으로 가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한 팔이 엄청 깁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 우주 공간에도 실험하려고 그래요. 한 팔을 심지어 한 300만 킬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구 표면에서 그렇게 안 되는데 미국이나 저쪽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굉장히 긴 팔을 해갖고 두 팔 길이가 동일하면 중력파가 온 그 빛을 그 중력파 빛이 아닙니다. 그걸 수직으로 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력파란 현상은 시간과 공간의 그 자체입니다. 중력파는 시공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재느냐 하면 중력파가 이렇게 가면 중력파를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우리 지구의 공간에서 중력파가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평행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향이 달라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시공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공이 바뀐 그 바뀌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공간 길이가 바뀌는 정도가 1km 원자를 나열했을 때 원자 하나 정도 사이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면 길이가 말하면 여기서 1km, 요거는 1km보다 조금 적다 하면 그 두 개 수직으로 했는데 빛을 보내면 그 적은 길이 차이를 빛을 간섭시켜 갖고 만나게 해보면 그 무늬 패턴이 생겨요. 그 무늬 패턴을 계산해 보면 이쪽 팔하고 이쪽 팔 공간의 길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중력파는 빛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시공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파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중력파는 뭐 태양 정도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어느 정도 되냐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블랙홀,
뉴트론 스타 이 정도 되는 고밀도의 천체가 서로 충돌해 합체될 때 강력한 중력파가 나와요. 강력하다 해도 지구 그 정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뭐 원자 하나 사이즈 정도의 바이브레이션을 재야 돼. 공간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걸 원자 하나 정도의 길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km 끝에 원자 사이즈 하나의 길이 변화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공부를 해보면 그걸 누가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더블 검정 테스트를 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게 과학계에서 그게 검정 테스트가 끝나고 명확하게 블랙홀에서 의한 중력파에 의한 시공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해석이 됐다 이런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과학자도 관련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요. 요거는 하나만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만원경 생각하니까 돋보기 자꾸 생각하죠. 돋보기를 쓸 수 있는 만원경은 그 6개 천문대에서 가장 큰 거였는데 그게 얼마냐면 돋보기는 그 유리로 만들잖아요. 지금 보는 모든 만원경은 돋보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굴절시키는데 그거는 유리로 만드는데 그거 돋보기로서 만들 수 있는 만원경의 이 크기 사이즈는 맥시멈이 1m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거 유리로 만들어 놔놓으면 그 유리가 1m짜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면 유리는 아몰포스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흘러내립니다. 옆 유리창을 수천 년 지나면 아주 미세하게 아래쪽이 더 두꺼워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이 돋보기 만원경이 마이크로오더로 공면을 컨트롤해야 되잖아. 근데 두꺼워지고 이게 커지면 흘러내린 정도가 커져갖고 이거 뭐 구면수차라 그래요. 그런 그 선명한 상이 안 맺혀요. 그래서 지금 1m 넘는 만원경은 거의 예외 없이 뭐냐면 미러에 코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보는 거울하고 같습니다. 거울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굴절실 만원경하고 반사 만원경 차이가 뭐냐고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돋보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돋보기 아니다. 거울입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예. 그럼 자, 빨리, 네, 태양계 빨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자, 1분 만에 끝내줄게요. 자, 태양계. 자, 밤하늘의 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은 거의 별의 50%는 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별이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의 형태는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별 하나가 그냥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헛별. 그 다음에는 한 50%는 두 개 별이 서로 공전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랬습니다. 거기 계획 준다. 여기에 별 하나가 있고 요거 별이 있다면 두 개 중심선을 연결해 놓은 그 중앙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중심으로 요 별은 이렇게 돌고 요 별은 이렇게 돌아요. 밤하늘의 별이 50%가 상성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헛별, 그 다음에 상성. 세 번째 형태가 뭐냐면 별 하나의 짜투리들. 이해됐나요? 그래서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별 하나의 짜투리들 있는 게 짜투리들은 별이 아니고 지구 같은 것들인 거예요. 그걸 행성계라 그래요. 태양계가 이제 속해 있죠. 그러면 그 행성 있는 시스템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양 질량이 지구 질량의 30만 배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이라면 지구는 요거 좁산할 만하겠죠. 그러면 각자가 공전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양하고 지구 중심을 직선을 끄면 1억 5천만 킬로예요. 1억 5천만 킬로인데 태양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제자로 돌아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공전 축은 태양 중심하고 지구 중심을 연결했는데 태양 중심에서 한 발 정도 나가는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지구는 이렇게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구는 공전 중심 이렇게 껐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태양은 공전 중심 요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태양 이 지구 말고 태양 많은 거 있다면 어떻게 되죠? 두 개 태양이 질량이 완전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하죠. 두 개 한가운데 점에 야도 이렇게 돌고 야도 이렇게 돌아요. 됐죠? 근데 이게 질량 극단에 거의 100만 배 차이 나니까네. 예.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돌고 하나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게 이제 행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성이 있다는 걸 다른 별에서 행성이 있다는 걸 알려면 행성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야가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야가 이렇게 와볼 운동하는 걸 측정해야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걸 측정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에 행성이 돌면 지구에서 보면 요렇게 앞으로 오면 태양을 가리잖아요. 가릴 때 밝기가 살짝 줄어들어요. 그걸 갖고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측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1990년도까지 저 행성이 있는 우리 태양계 말고 행성이 있는 걸 발견한 게 딱 하나였어요. 그거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았어요. 딱 하나였는데 지금 몇 개인 줄 알아요? 지금 몇 년 전에 한 3,000개 넘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그걸 측정한 게 미국에서 쏘아올린 케플러 위성인데 케플러 위성이 밤하늘에 있는 그 여름에 백조자리 들어보셨죠? 네. 백조자리에 있는 그 일부를 그 케플러 위성이 한 10년 동안 찍었어요. 찍어갖고 그 한 1년 만에 2,000개의 행성을 발견했어요. 행성 시스템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거에 측정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앞으로 한 20, 30년 더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그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지금 이쪽은 굉장히 내가 이쪽에 몇 년 강의를 했는데 핵심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밤하늘에 지금 우리 밀키웨이가 2,000억 개 별이 돼 있잖아요. 행성의 개수도 거의 1,000억 개 이상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별만큼 행성도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0.1%만이라도 지구 같은 행성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웹 인공위성이나 지금 마젤란 위성이나 이쪽에 차세대 위성들이 뭘 하려면요, 지구를 안 벗어나고 천문학 관측을 통해서 생명이 다른 행성에 있는가를 지구 표면에서 측정하는 게 지금 하디슈입니다. 그거 하는 것 중에 내가 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구 정도의 그 뭐 식물 동물 아닙니다. 주로 플랑크톤들입니다. 만약에 있던 강압성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구쯤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되냐면 미러가 지금은 내가 가봤던 하와이 마우나 키가 가장 큰 게 8m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걸 한 6개, 7개 연결해요. 그 직경이 한 20m, 30m 이렇게 돼요. 그 25m짜리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한 500억 정도 투자했어요. 500억 넘었을 거예요. 그게 앞으로 2, 3년 후면 작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천문학에서는 앞으로 10년 내로 외계의 생명체가 지구 바깥에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 납니다. 예, 그게 하디슈입니다, 지금. 예. 가능성. 예. 그렇죠. 있든지 없든지 판가름 나요. 판가름 나요.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없다고 해도 인류한테 충격을 굉장히 줄 거예요.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볼 거예요. 예. 있다고 해도 확장이 넓고 없다고 해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어느 한가도 외계에 생명이 있다는 건 과학계에서 통용된 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생물학을 더 해보면 남극에 1950년부터 보스토키즈가 뚫었어요. 러시아가 보스토키즈 뚫었는데 3,000m까지 내려갔는데 안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남극 대륙에 호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호수 위에인 거예요. 호수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생대 에오세 때부터 그러니까 3,500년 올리고세 때부터 빙하가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년 동안 밀봉된 거예요. 호수가 얼음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박테리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거가 지금 우주 생물학의 보고입니다. 그거가. 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합시다. 자, 그 다음 아주 빨리 이야기 너무 길어졌다. 자, 그래서 목성, 자, 보세요. 여기 목성의 대적반입니다. 이게 목성의, 이게 뭐냐면, 목성의 태풍입니다. 구름입니다. 예, 구름이고, 목성은, 지구의 300배, 질량이. 300배고, 요거에 지구 2개 들어갑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요 아까 보이죠? 이게 태풍의 눈입니다. 대적반이. 예, 요게 내가 갖고 있는 만원경, 보통 여러분들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돈 주고, 좀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만원경을 사면, 요즘 내가 그거 갖고 보면 대적반 보여요. 보이고, 예, 대적반. 예, 지구 2개 들어갑니다. 대적반 들어가고. 여기에도 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오라는 토성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목성은 비중이 물보다 조금 높습니다. 물에 깔았는데 토성은 물에 뜹니다. 토성은 물에 뜨고 이제 코아에는 이게 뭐냐면요, 토성이 바깥은 대부분 수소입니다. 구름이 수소고 온도가 영하 한 200도쯤 되니까 이 수소들이 응축을 해갖고 밑에 내려가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 밑에 내려가면 이 수소가 더 결합을 하면 금속이 됩니다. 메탈릭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처럼 뭐 툭 인공이 착륙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구름청이 4,000km인가 그래요. 그거 뚫고 내려가면, 예, 그 내려가면 질퍽한 수소로 된 액체로 돼 있어요. 뭔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수소가 또 결합을 하면 금속 수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를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코안에 들어가면 코안은 지구하고 비슷해요. 지구하고. 우주에서는 수소가 부천이다. 수소가 대상이에요. 도대체 뭐야? 수소가 부천이다. 박사님 화성은요? 네, 좋아요.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수금지화 끊고 목토천 해명 이렇게 끊으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수금지화까지 끊고 목성하고 토성 끊고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눠요. 그래서 지구형 형성, 목성형 형성, 천왕성형 형성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지구형 형성은 간단히 얘기하면 돌입니다. 돌. 그래서 돌이 그때 SiO2입니다. 그래서 SiO2를 그렇게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SiO2 비중이 대략 얼마나 하면 지구의 비중이 5.5입니다. 그래서 대략 4에서 5 사이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구나 화성이나 금성 다 동일해요. 그래서 금성이 지구 크기의 90%입니다. 쌍둥이 별입니다. 그거 내가 강의했잖아요. 금성에 바다가 초기에 있을 뻔했는데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까워갖고 650도, 200기압. 엄청난 겁니다. 650도, 200기압 그거 아는 팀들 없을 거예요. 그 동경대 교수가 그거 했던. 예, 650도, 200기압이 금성하고 지구의 운명을 가른 겁니다. 그래서 금성은 만행경 갖고 목성을 보면 재밌어요. 목성은 동전 500원짜리 많아요. 제가 만행경 보면 최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목성을 보면 위성 4개가 보이는데요. 딱 보고 있다 어느 시간에 보면 3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두 시간 더 보면 하나 더 나타나요. 그때 뭐 전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전 주기가 한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오 같은 위성은 이오가 달만 합니다. 목성 주변으로 굉장히 가깝게 돌다 보니까 목성이 중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쪽에서 중력이 이오 위성을 달만한 위성을 당겨요. 당겨갖고 좀 이렇게 공전 궤도가 타원 비슷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원 비슷하기 때문에 가까울 때는 많이 당기고 멀 때는 적게 당기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행성이 늘어났다 줄었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르잖아요. 그 열로 이오 위성은 안이 마그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언제 알게 됐냐면요. 1970년도 알게 됐어요. 인공위성 지나가는데 바로 지구 이외에 화산이 있는 유일한 발견한 행성이 이오입니다. 목성의 이오에서 화산이 올라갔는데 화산 분출을 재봤더니 얼마인 줄 알아요? 마그마 올라갔는 게 200km. 200km 돼갖고 올라갔는데 이게 왜 마그마가 생기 이해하셨죠? 이렇게 덜썩 하다가 안이 기계적 에너지로 녹아갖고 죽이 돼갖고 마그마가 솟아올린 게 200km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출을 했으면 그 후 한 20-30년 후에 다시 허브를 다시 찍었더니 표면 색깔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천문학 책 보면 어떻게 나오면 교과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몇십 년만 분출해도 저는 피자 아시죠? 네. 피자 판케이크 있잖아요. 네. 이걸 판케이크 행성이라 그래요. 그만큼 두껍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황 종류입니다. 황 성분이 노래요. 주황색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목성의 두 번째 유로파라는 위성은 어떻게 됐냐면 표면이 유로파는 찍은 사진을 보면 하얀 행성인데 스크래치가 막 나 있어요. 행성 위성입니다. 위성.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스크래치가 뭐냐면요. 그게 얼음이 깨져갖고 그 밑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올라오면 영하 한 200도쯤 되니까 다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난 거예요. 얼음으로. 그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파 밑에는 바다가 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이 있을 확률이 높은 데가 목성의 두 번째 위성 유로파입니다. 네, 이거. 일단 암기하세요. 이건 당연히. 예, 요 4개.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오가 달만 합니다. 이게 달보다 큽니다, 이 아들이. 예. 요거는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게 10년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거의 한 10m성 두께로 유황청이 덮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굉장합니다. 그리고 목성하고 지금 이오 사이는 번개가 치는데 1억 분 이상 번개 친다고 보고 있어요, 1년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번개가 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토성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착륙했습니다. 카시니호가 벌써
한 10년 넘었죠. 내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착륙을 했는데 이쪽에 여기도 영하 뭐 한 150도 넘어가니까네. 여기는 물이 아니고 에탄올 술이잖아요. 술로 된 호수가 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술을 그래갖고 지금 제 이쪽에 만약 이쪽에 생명이 있다면 H2O 물을 매개로 하지 않는 에탄올을 매개하는 생명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걸 타진했어요 한때. 생명 계속 취해 있겠네요. 예, 예 유명합니다. 예, 타이탄은 대기청이 있어요. 타이탄은 대기청이 있고. 예. 미란다. 예, 미란다 이거. 천왕성. 천왕성하고 해왕성 같은 팀입니다. 예. 대부분 표면은 수소. 예, 수소 있고. 그래도 지구 크기 한 5배 이렇게 됩니다. 큽니다. 예.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자, 이런 것도 하나 보세요. 머큐리 조금 이렇게. 이거 수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달보다 조금 큰가 그래요. 근데 수성은 재밌는 게 태양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붙었는데 대기층이 없어요. 없는데 수성이 태양을 보는 쪽은 거의 한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반대쪽은 영하 100도가 됩니다. 태양이 그리 가까워도 공기가 없으면 아시겠어요? 공기가 없으면 반대쪽은 영하 10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전부 공기 사이트. 오케이, 자, 그 정도.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천문대가 어딨냐 하면 요게 여키스 천문대입니다. 예, 요거 나오잖아요. 최대 1m. 예. 이 여키스가 시카고 대학 소속 천문대인데, 근데 헤일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 헤일이라는 사람이, 이 여키스라는 사람이 재벌이요. 근데 조금 악덕업자요. 그래서 헤일이 찾아가갖고, 당신 그 안 좋은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걸 한꺼번에 다 없애주겠다. 기부 좀 하라. 당신 이름을 과학계 영원히 남겨주겠다. 그래서 그 기부를 받아갖고 그 여키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헤일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헤일은 전문 천문학자는 아닌데 그 자기 일생을 천문대를 만드는데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정신병원에 가서 죽어요. 예. 대단한 사람. 그 일대기를 보면 진짜 과학에 그런 매니아가 없어요. 그 헤일이 두 번째 만든 천문대가 이 팔로만선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야? 허벌이 여기 가서 연구한 거야. 허벌이 연구한 거. 여기 어디 있냐 하면 캘리포니아하고 LA 중간에 리버사이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를 해갖고 쭉 올라가면 이게 그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해발 한 2,000m에. 우리나라 그 백두산쯤에 이게 있어요. 이거 가보면 내가 유학실에 갔더니 뭐 팻말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적어놨어. 고사리 꺾지 마세요. 간혹 이 캘리포니아 유학생들이 가갖고 이렇게 가갖고 하는데, 뭐 이 천문대는 관심 없고 고사리를 꺾었던 모양이야. 그러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주경이 보이잖아요. 이 만원경인데, 이 만원경,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허벌이 관측을 해요. 이게 1m, 이게 얼마냐면 5m입니다. 예. 그때 당시 세계 가장 큰 만원경이었고, 그래서 이 만원경으로 갖고 밀키웨이 같은 갤럭시가 2개, 3개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천문대가 어딨냐 하면, 여러분들 꼭 미국 가시면 꼭 아리조나 가시면, 아리조나 키티피커 천문대가 있어요. 그게 2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로마가 1세대, 키티피커가 2세대입니다. 키티피커는 도움이 한 10개쯤 있어요. 저 유학 시절에 갔고, 우리 회원들 인솔해 갔고, 다시 또 한번 갔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리조나 터산에 가시면,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운전하면 키티피커 천문대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백두산 높이쯤입니다. 네. 지금 그 세계 천문대 중에서 네. 어디 천문대가 그래도 가장 뭐랄까요? 좀 세계적으로 예. 알만한 오케이. 자료를 남겼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연구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이제 허벌이 활동했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 키티피커 천문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하와이입니다. 요거는 꼭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요게 해발 4,000m인데, 요게 이제 하와이 마우나 케아입니다. 마우나 케아 요 올라가면 요 맞은편에 봉우리가 하나 보여요. 그게 마우나 로아입니다. 마우나 케아에 이 도움이 한 10개쯤 됩니다. 그 중에 이 도움이 스바루 만원경입니다.
이 스바루가 바로 좀생이 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 스바루 만원경이 미러가 8m입니다. 일본에서 최고 성능의 만원경이 하와이에 있습니다. 8m고, 요거를 제가 간지 한 10년 넘었네. 요거에 우리나라 과학자 한 명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동경대 나와갖고 이쪽에 일본에서 곧장 요거 있는데 토테수 박사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해갖고 요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하루 종일 이 안에서 설명 듣고 했는데 이거는 해발 4,000m이기 때문에 만원경 수리를 여기서 못한대요. 조금만 움직여도 고산병 와갖고. 어느 정도냐면 가자 봉지가 팽팽해져요. 네, 그래서 이 스바루 만원경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이제 G값이라고 그러는데 G8 뭐 이렇게 측정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137억 년 빅뱅이 생기고 나서 몇 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갤럭시가 생겼는가. 네, 최초의 갤럭시 혹은 최초의 별을 측정하는 그 시합이 전 세계 천문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선두주자가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게 요게 캑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에서 1996년도 노벨상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그래서 우주로 하면 그 우주가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우주, 메타 도미넌트 우주, 그 다음에 람다 도미넌트 우주라는데 그때 람다가 뭐냐 하면 베큐um 에너지입니다. 우주가 공간 에너지 자체로 가속 팽창한다는 걸 증명한 팀이 요거 있는데 요게 그 캘리포니아 칼텍에 있는 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캑 만원경 2대를 갖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우주가 지금 137억 년이잖아요. 대략 95억 년 전부터 빅뱅에서부터 95억 년 지난부터는 우주가 익스포넨셜하게 내가 이제 수식으로 풀어요. 풀면 익스포넨셜 팽창하는데 그때 지수 함수로 들어가는 그에 다크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크 매터하고 다크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96%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리고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든 거는 우주 전체의 4%밖에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현대 천문학의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3세대. 다시 알릴게요. 요게 1세대. 요거 없는 그 키티피케 워낙 유명합니다. 그게 2세대. 그 다음에 요게 3세대. 4세대가 바로 저 뒤에 있는 겁니다. 알마. 예. 이거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만원경입니다. 안테나처럼 보이는데 요게 한 60cm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거의 한 8km 이 사이즈로 있는데 해발 5,000m인데 여기는 연구원이 없어요. 여기서는 몇 시간 이상 못 있어요. 그럼 연구소는 어디 있나 하면 여 밑에 3,000m쯤에 연구소가 있는데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연구원들이 파견돼 갖고 하는데 우리나라 팀도 해마다 한 명 가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었는데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접시 만원경이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60개 이 만원경 이 전체 이 사이즈의 단일한 만원경 역할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구 합성이라 그래요. 개구 열린 그 입구 구멍을 합성을 해갖고 하는데 이제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돋보기 그 거울로 된 만원경 그거는 빛을 보는 겁니다. 가시광선을 보는 거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야들은 파장이 그보다 한 100배, 1000배 큰 겁니다. 100배, 1000배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이제 전자기파인데 빛인데 이렇게 오면 요거 반사를 해요. 반사를 요거 있죠. 요거서 직강합니다. 보이죠? 요거. 요거서 반사를 해갖고 직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이 그렇게 매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는 빛은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전파 만원경의 최대 단점은 분해 능력이 약합니다. 분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파 만원경을 이렇게 연결해 갖고 직경을 크게 하는 거예요. 분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직경을 크게 하는데 어디만큼 크게 하느냐 하면 대륙과 대륙 사이의 만원경을 연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경하고 제주도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연결해 갖고 아시아 삼각 편대를 만들어요. 그것을 베이스라인, 롱라인 전파 만원경을 연결하면 대륙과 대륙 사이 간단히 지구 크기만한 만원경이 구현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알마 천문대에 가봤더니 거의 허블 만원경 정도의 분행이 나와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봤더니 뭐냐면 별이 처음 막 생기고 있는 그 별의 그 핵융합하는 과정을 실제로 별의 속을 찍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거. 그 칠레에 마젤란 망원경 설치했는 거기에 우리나라 과학자도 나가 있나요? 아,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500억 이상 투자를 했고 그 메인으로 가담했습니다. 이쪽은 크게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게 얼마냐면 1990년도만 해도 이 알마에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투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내가 다큐멘터리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알마 천문대에서 연구한 결과 10년 후 결과를 10년 동안 연구한 걸 그걸 하는 전문 국제 학술대 그 동영상을 보면요. 그 기조 연설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천문학은 알마 천문대 이후부터 전 세계 교과서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알마 가자. 알마 한번 가셔야 돼요. 알마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연구하는 거에 30%는 빅뱅 당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빅뱅 하는 게 이제 이런 데 갔다 오면 그냥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0%는 외계 생명을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이 만원경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여기도 있고 보현산. 네, 우리나라 보현산에는 한 1.5m인가 뭐 그 정도고 1.5m. 중국에 엄청난 만원경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저 영역실 영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기계공학적으로 공중에 못 뛰어나요. 휘어지니까요. 그래서 산을 깎아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운영이 중단이 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거보다 더 큰 거 만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돋보기 같아요. 요렇게 오면 요렇게 모아갖고 요거 요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가면 이거 다 모으잖아요. 이거 다 모은 걸 해갖고 빛을 강섬유로 요로 보내요. 얘가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계산을 해갖고 전투로 보내요. 네, 처음부터 빛으로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요게 유명합니다. 요게 베리 라지 어레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기차 레일이 있거든요. 이 만원경을 기차 레일로 싣고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톤 나갑니다. 100톤 나가는데 여기 가면 150톤짜리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이 야를 싣고 이걸 조합을 항상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조합을 바꿉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좀 운영합니다. 그걸 이제 전형적으로 개구합성이라고 하는데 개구합성법으로 전파 만원경이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가서 그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원리가 개구합성. 예. 요거는 내가 유학 시절에 갔다 왔어요. 어디 있냐 하면 뉴멕시코에 있습니다. 뉴멕시코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SF 칸텍이라는 영화 알죠? 칸텍이 이어서 찍은 겁니다. 여기입니다. 네. 그래. 저 유학 시절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한 분이 천문학 교수로 다른 대학에 갔어요. 그 대학에 이제 좀 전문 연구 천문대가 있었는데 제가 텍사스에서 3시간 운전해가 그 대학을 갔어요. 아직도 그날 기억이 나는데 전문 연구 도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러가 거의 한 1m가 넘어요. 예, 대학 다니도. 그러면 1m, 직경이 1m쯤 되는 도움을 운영할 때는 그때 가봤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도움을 열고 이 공기청이 안정될 때까지 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오리온 네뷸라 이쪽 안에 보면 트라페지움이라고 있어요. 그 별이 4개 있는데 이제 간단히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 남바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남바라는 게 뭐냐 하면 대략 한 300년 전에 메시아라는 불란서의 천문학자가 파리 시내에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보는 이런 만원경 있잖아요. 그 만원경을 갖고 평생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옛날에 천문학자들은 이제 그 과학 분야에서 가장 오랜 직업이 뭐냐면 천문학자입니다. 고대로 가면 다 있어요. 천문학자가 왜 직업이 되느냐 하면 천문학자들은 그 왕한테 뭘 보고를 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단한 개념은 이겁니다. 뭘 보고를 하느냐 하면 동양에서는 객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국보. 그래서 왕조가 들었으면 밤하늘에 별자리를 돌에 새겨 놓는 거예요. 동양문화권에서는. 그걸 뭘 의미하느냐면 별자리에 있는 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바뀌려면 한 10,000년쯤 지나야 북두칠성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백 년, 1000년 사이는 별자리가 안 바뀌니까 바뀌지 않는 별자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왕권의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 뭐 일상가민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게 운명을 점치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별자리를 침범하는 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통칭해 객성이라 그래요. 나그네 별이라 그래요. 그럼 나그네 별이라는 건 뭐냐면 며칠 상관으로 별이 움직이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걸 이제 옛날 고대 왕조 사이는 불길한 징조든 뭐 이걸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도 그 천문학자들은 뭘 했느냐 하면 이 객성을 찾아갖고 그걸 보고를 하거나 도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기 일생 동안에 그 객성을 평생 찾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몇 개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건 뭐냐 하면 후대 천문학자들 위해 갖고 객성처럼 보이는데 객성이 아닌 밤하늘에 점을 110개를 찍어준 거예요. 이게 근대 천문학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문 천문학자가 이게 왜 그 객성을 요즘 말로 하면 해성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헨리 해성, 해성.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성이 해성인 줄 알았는데 더 연구를 해봤더니 해성이 아니라고 결판난 100종류의 천체의 좌표를 밤하늘의 별자리에다 찍어 놓은 거예요. 됐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남바라 그래요. 예. 그 대략 100열까지인데 그 100열까지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20개는 플래너타리 네뷸라를 해서 어떤 별의 마지막에 레드 자이언트가 된다 그랬죠. 부풀러 올라간 외곽 가스를 찍은 거예요. 한 20가지는. 또 한 10가지는 뭘 찍었나 했더니 이게 진짜 홈런 친 거예요. 갤럭시를 찍은 거예요. 그때는 갤럭시가 뭔지 몰랐잖아요. 오케이. 갤럭시를 찍고 그 다음에 뭘 찍었나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구성성단을 찍었어요. 제가 천문학 처음 할 때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소백산 천문대 한번 가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원조입니다. 소백산 천문대 한 20년 전에 갔더니 밤에 그 뭐 젊은 연구원들이 막 있어요. 뭘 연구하나 봤더니 구성성단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천문학 처음 들어가면 먼저 하는 게 구성성단 관측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구성성단은 뭐냐 하면 태양 같은 별이 공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몇 개? 10만 개에서 한 100만 개 정도 모여 있어요.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그게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구성성단, 그 다음에 또 상계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별이 한 수십 개 모여 있는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계성단, 구성성단, 그 다음에 성운, 플래너타리 네뷸라, 그 다음에 갤럭시, 요런 것들인데, 근데 그걸 한 200~300년 전에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왜 해성으로 알았다가 해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별은 그때 당시 만원경을 봐도 아무리 좋은 만원경을 봐도 그건 잘 들었어요. 8만선짜리 5m짜리 미러로 봐도 별은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근데 행성은 내가 갖고 있는 만원경을 봐도 이만큼 크게 보입니다. 달은 이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별은 지구상에는 아무리 좋은 만원경을 봐도 그냥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허블 만원경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허블 만원경은 직경이 2.5m짜리인데 그걸 쏘고 우주에서 봤더니 별의 사이즈가 보이는 거예요. 바깥은 붉은색이고 안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핵융합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만원경으로도 별을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메시아가 평생을 관측했는데 봤는데 만원경도 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점이 아니면 무조건 해성이에요. 됐나요? 근데 왜 또 해성이 아니냐 하면 안 움직거리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별이 아니야. 그럼 해성이잖아요? 근데 해성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천체 110가지를 좌표 목록을 적은 게 메시아 목록입니다. 그걸 그 후 200~300년 동안 연구해갖고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겁니다. 자, 됐죠? 예. 우리 집에 와서 메시아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합시다.